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난주에 올해 책 베스트 3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소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 그 문학 분야를 또 굉장히 깊게 읽으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올해 이 문학 쪽에서 특히 이제 소설 쪽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책은 모두 4권을 골랐습니다. 원래 3권 하려고 그랬는데 한 권을 도저히 못 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권을 정했고요. 그 중에서 한 권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으로 올해의 소설 2023 베스트 4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에르난디아스의 트러스트라는 책입니다. 400~500페이지 정도쯤 되는 소설인데요. 에르난디아스의 이 트러스트는 정말 뛰어난 소설입니다. 이 에르난디아스의 소설을 처음 읽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편견이나 기대나 이런 것도 없이 보게 되었는데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 편의 작품을 쓰기 위한 작가의 어떤 야심 같은 것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데 이 야심을 이제 재능이라든지 문장력이라든지 상상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오히려 굉장히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책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다루고 있는 이야기나 혹은 그 어떤 깊이나 혹은 재미 그 모든 측면에서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처음에 한 150페이지 정도 어떤 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유장한 그런 어떤 클래시컬한 문장들 속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20세기 전반부의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중심인데요. 천재적인 투자자인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벤자민은 정말 그 투자에 대한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어서 1920년대 특히 미국의 굉장한 호황기였는데 뛰어난 투자 감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20년대 후반이 되면 대공황이 이제 미국을 덮치게 되죠. 거기서 오히려 더 큰 부를 누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헬렌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동반자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부부 사이의 말이 거의 중단돼서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중병에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야기는 파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150페이지 정도쯤 읽게 되면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20세기 전반기에 뉴욕을 무대로 한 그리고 금융가를 무대로 한 그런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어떤 경제사적인 이야기와 함께 무척이나 흥미진진하게 아주 꼼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한 150페이지 보면 결국 이야기가 다 끝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더 할까라고 싶어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소설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이 소설은 모두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부는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앤드류와 밀드레드라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부부의 이야기를 어떤 소설가가 이름을 벤자민과 헬렌으로 바꿔서 소설로 펴냈던 그런 소설 속의 소설이 되는 것이죠. 이 소설이 나오게 되니까 이 금융가의 황제처럼 군림하게 되었던 앤드류가 이 소설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고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비서를 고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내가 소설화되어서 극화되어서 왜곡되게 두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구술해서 비서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고록을 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이 회고록은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게 되죠. 그 회고록의 미완성 내용이 바로 이 책의 2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부가 되면 이 회고록을 이 회장님이 불러주어서 타이핑을 해서 혹은 그걸 윤색을 해서 쓰게 되었던 23살짜리 비서가 있는데요. 이 비서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20대 때 그 회장을 만나서 회고록을 적었을 때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또다시 왜곡되었는지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3부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23살이었던 그 비서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펼쳐졌던 또 다른 가족 이야기를 덧대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4부가 되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밀드레드라는 부인이 직접 자신의 육성을 그대로 담아냈던 일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서술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소설은 모두 4부에 걸쳐서 한 커플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화자와 시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4가지 문학적인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2부가 나오면 1부의 내용을 부정하게 되고요. 3부가 나오면 2부의 내용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반전이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굉장히 흥미를 주는 그런 뛰어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만으로도 이제 스토리도 물론 무척이나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런 경제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1920년대
미국 금융 자본주의를 무대로 해서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길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을 또 아주 꼼꼼한 문장으로 독자들을 설득해낼 수 있다는 자체가 훌륭하고요. 그 안에 이 부부의 어떤 굉장히 미묘한 그런 관계를 수십 년간에 걸쳐서 파헤치는, 그것도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실어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남편인 앤드류가 아니라 아내인 밀드레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상충하는 이야기들을 탐색하는 과정도 무척이나 인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설이 탁월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이야기로서의 어떤 능력, 소재를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장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야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 같은 것이 이 소설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같은 소재를 이야기로 만드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이야기가 말하자면 각축을 벌이면서 일종의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 사이의 어떤 역학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이야기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존재론 같은 문제, 혹은 내 삶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을 때 내 삶의 이야기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도 가능할 수 있고요. 실존하는 어떤 인물을 이야기화한다, 다시 말하면 문학화한다고 했을 때 생겨나는 어떤 딜레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같은 것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는 아주 훌륭한 소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권의 소설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순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위를 매기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올 최고의 소설 한 권만 꼽는다면 단연코 이 소설 트러스트를 여러분께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설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라는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소설을 읽지 않고도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올해 개봉한 아주 뛰어난 영화 한 편이 있었죠. 아일랜드 영화인, 제목이 좀 소설하고 영화 제목이 좀 다른데요. 영화로는 말 없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참 좋지만 소설도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맡겨진 소녀에서 제목 그대로 1980년대 아일랜드의 어떤 시골 마을, 가난한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9살짜리 소녀가 주인공인데요. 이 소녀는 집안이 가난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형제 자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다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니까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뭐라고 할까요? 방학 기간 중에 다른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먼 친척,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한 입이라도 덜기 위해서 아버지가 딸을 그 멀리 있는 그 친척 집에 데려다 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전까지는 그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본인이 마음 둘 곳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자라고 점점점 말이 적어졌던 이 소녀가 그렇게 거의 본 적이 없었던 먼 친척 집에 가서 태어나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내밀하고도 서로의 어떤 그 정이 제대로 오가는 그런 관계를 친척 아주머니와 함께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지금 굉장히 얇습니다. 사실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뭐 장편이라기보다는 뭐 단편이나 중편에 가까운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설을 뭐 작심하고 빨리 읽으면 1시간, 뭐 2시간 정도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스토리 위주로 휙휙 넘기면서 1시간 만에 읽으면 이 소설의 가장 아름답고도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 이 소설은 천천히 음미하듯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맡겨진 소녀가 뛰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라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작가가 또 동원하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클레어 키건의 문장들은 뭐라고 할까요? 문장 속에서 묘사된 것보다 묘사하지 않고 남겨놓은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 혹은 여백, 거기에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문장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적인 문제를 굉장히 엄살을 떨거나 과장을 하거나 호소를 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요. 그것을 굉장히 생략하고 감추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써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 소설에 아주 깊은 품격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들로부터 미묘한 어떤 감정들을 독자들이 직접 캐치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책을 읽으면서 독서 체험에 깊숙하게 빠지게 되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맡겨진 소녀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설은 그냥 이렇게 후루룩 읽는 소설이 아니고 뭐 말하자면 눈빛이라든지 혹은 손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문장 하나하나 글자 하나를 더듬어 가면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읽을 때 가장 잘 체험될 수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설의 마지막 그 엔딩이라고 할까요? 결말 부분에 나오는 딱 두 문장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두 문장은 무척이나 함축적이면서도 어떤 인물을 호칭하는, 부르는, 호명하는 그런 단어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문장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생략적이고 함축적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소설 전체에 관한 인상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탁월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소설이기도 합니다. 야, 나 인터넷 고장났다. 잘 이해하지 아니, 못했어요. 인터넷 안 된다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끊긴다고. 잘 이해. 에이, 바보야. 지금까지 만난 챗봇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봇. 이제 비월드의 챗봇 챗비가 해결해드릴게요. 인터넷과 셋톱박스에 문제가 생겼나요? 원격으로 세밀하게 진단해 해결해드릴게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하거나 서비스 매니저 방문 신청도 도와드려요. AI 챗봇 챗비를 지금 비월드에서 만나보세요. 네, 세 번째 올해 베스트4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바로 최은영 작가의 세 번째 작품집입니다. 최은영 작가의 소설을 즐겨 읽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쇼코의 미소라는 단편부터였었죠. 쇼코의 미소 참 훌륭한 소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이 최은영 작가의 이 세 번째 단편집까지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단편집도 무척이나 좋았는데요. 최은영 작가의 소설은 단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편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작가들이 특정한 시간대로 이렇게 제한해서 장편과 달리 그 시기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이렇게 편린을 떠내듯이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단편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최은영 작가의 단편들은 상당수가 긴 세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긴 세월을 다루면서 단편의 분량에 담다 보니까 이야기들은 건너뛰게 되고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서는 어떤 시간적인 갭 같은 것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특성은 사실은 최은영 작가의 소설에서 그 최은영 작가의 어떤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과 능력과 그런 상상력과 혹은 구성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적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 세월과 세월 사이에서 남겨진 어떤 그런 건너뛴 세월에 대한 극중화자의 돌아보는 성찰적인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은 무엇이었지? 지금의 나는 무엇이지? 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스로의 내면을 향하는 어떤 의문의 연쇄와 같은 그런 문장들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최은영 작가의 이번 단편집에서도 도드라지는 그런 문학적인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장들이 굉장히 쉽고도 잘 읽힌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쉬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예민하게 느껴져서 이 모든 이야기 속은 사실은 어떤 관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은영 작가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계는 여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인 것인데요. 이 단편집 속에서는 뭐 엄마와 딸의 관계라든지 언니와 여동생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모와 조카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인데 대부분 다 여성과 여성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 사이에서 이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만 읽히지 않는 굉장히 복합적이고도 미묘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애와 증이 엇갈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쇼코의 미소부터 시작해서 최은영 작가가 우리를 매혹시켰던 그런 또 이 관계에 대한 성찰이나 우리를 또 사로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어떤 문학적인 특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읽었던 것은 모두 7편의 단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 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기남이라는 여성인데 노년의 여성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가족이 많은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맡겨진 소녀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부모가 버리다시피 해서 다른 집에 들어가서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불우하게 지내다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그녀는 초혼이었는데 상대방 남자는 재혼이었었고요. 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처럼 키우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그 남자 사이에서 두 번째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몸으로 나온 자녀보다 남편이 데리고 온 그 장녀에게 훨씬 더 마음이 잘 가고 잘 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직접 낳은 딸하고는 무척이나 서먹하면서도
끊임없이 딸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요. 미국을 거쳐서 홍콩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홍콩에 정착한 차녀의 집을 방문하는 엄마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을 만나서 딸인데도 불구하고 딸의 집에서 좌불안석 굉장히 불편한 나날을 지내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떠올리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장녀와 차녀 사이에 그 두 딸들 사이에서 어떤 미묘했던 순간들, 파국의 순간들 같은 것을 떠올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뭐 장편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50페이지 정도의 분량 속에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길어오르면서 펼치게 되는 그런 흐릿한 삶의 풍경들 같은 것을 너무 잘 묘사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제가 서간체 소설을 참 좋아하는데요. 조카한테 보내는 그런 이모의 입장에서의 어떤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답신이라는 소설도 무척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런 함께 자라온 언니가 있는데 이 친언니가 너무나 이제 불행한 그 생활 속에 깊게 치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피학적으로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을 보다 못해서 이 여동생이 언니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자기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행동을 자기는 언니를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이 동생에게 가장 타격이 되는 방식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출소해서 이 조카딸한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답신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 소설도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관계를 탐색하는 굉장한 미묘한 순간들이 섬세하게 소설 속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4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께 권해드릴 책은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책입니다. 네, 부처스 크로싱은 존 윌리엄스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데요. 존 윌리엄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스토너의 그 작가로 아마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너의 작가인 존 윌리엄스는 모두 세 편의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올해의 베스트로 소개해드렸던 부처스 크로싱, 그리고 스토너, 그리고 세 번째 소설인 아우구스투스까지 세 권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세 권을 다 읽게 됐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탁월한 소설들을 쓰는 작가가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까지 철저히 묻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스토너가 수십 년 만에 다시 재발굴돼서 큰 인기를 끌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소개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존 윌리엄스는 자기가 주로 활동했던 60년대와 70년대에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문학적으로 묻혀 있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는데요. 사실은 예술사 이런 경우가 무척이나 많죠. 비발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빈센트 반 고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어찌됐건 이런 측면에서 존 윌리엄스를 우리가 다시 읽게 된 것은 제 입장에서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까지 느껴지는 그런 탁월한 작가의 작품을 지금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작품은 19세기가 무대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서부 영화 같은 스토리인 건데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앤드루스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회의감 같은 것을 느껴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싶어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부로 떠나게 되는데 이 캔자스 안에 있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이 개척민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작은 마을이죠. 부처스 크로싱에 도착하게 되죠. 부처스 크로싱에 도착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들소 사냥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 밀러라는 사람들이 사냥꾼을 리드하는 진짜 사냥꾼이었던 건데 이 밀러라는 사람은 한 10여 년 전에 콜로라도까지 갔을 때 산 중턱에서 거대한 들소떼들의 서식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앤드루스가 그동안 모아왔던 자기의 돈과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돈들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돈을 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들소떼 사냥을 할 때 우리가 팀을 꾸릴 테니까 너도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들소 사냥 드림팀을 구성해서 4명이 사냥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캔사스로부터 시작해서 콜로라도까지 가고 그때는 이제 철도도 없었던 시절인데요. 다시 콜로라도에 갔다가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들소떼를 사냥하는 이유는 들소 가죽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상황에서 4명이 떠나서 온갖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애초에 계획은 한 9월 달쯤 떠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사냥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늦어지게 되고요. 그 산 깊은 곳에서 폭설을 만나게 되고 겨울을 지내야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겪는 이 4사람의 사투를 다룬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소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존 윌리엄스의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토너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처럼 문장 자체가 굉장히 건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문장들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 윌리엄스의 소설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부처스 크로싱을 읽다 보면 그 네 명이 각각의 여정 속에서 어떤 갈증을 겪는지, 폭설 속에서 어떤 위험을 겪는지, 급류 속을 이제 헤엄쳐 가게 될 때 어떤 위기를 겪는지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묘사들은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정확히 그 사실을 수를 놓는 것 같은 느낌, 혹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단 한 걸음도 그냥 넘기지 않고 또박또박 걷는 것 같은 그런 문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분에 소설을 읽다 보면 거의 숨이 막힐 정도의 어떤 밀도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에 따르면 약간 실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니까 그런 실용적인 문장일 뿐만 아니라 그 문장은 또 이상하게도 영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숭고하고도 장엄한 느낌들 같은 것을 이 소설 속에 직접 체현되어 있는 것을 독자가 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처스 크로싱은 읽다 보면 한바탕의 모험을 다룬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깊은 주제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등장하는 들소대는 말하자면 삶에서 모든 것을 건 가치, 근데 그 가치가 만약에 쉽게 변하는 가치라면, 혹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치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서부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위대한 개츠비와 주제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인상적인 작품이었고요. 스토너와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이 첫 번째 작품부터 존 윌리엄스는 참 대단한 작가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 순전히 주관적인 견지에서 올해 최고의 소설 4편을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맡겨진 소녀를 영화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 없는 소녀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소설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그야말로 이 영화는 이 원작 소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서정성과 어떤 슬픔의 어떤 정서 같은 것을 최대한 구현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작에 대해서 경의를 바치고 예의를 다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영화로는 과연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여러분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